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경영 독서 코칭 5회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오프닝 음악은 달콤한 인생 영화 달콤한 인생에 좀 시끄럽네요. 예, 주제곡 예, 달콤한 인생의 OST를 좀 듣고 계십니다. 예, 그도록 하고요. 예. 음, 5회차 2022년 10월 26일 5회차에 함께 살펴볼 도서는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을 통해서 책을 전달받고 틈 나누시는 대로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음,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책을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5회차 병영 독서 코칭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휴대폰에서 그러는지. 자, 우리 그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써 두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작한 지가 시작하고 나니까 벌써 5회차 독서 코칭입니다. 이제 딱 한 번만 남아 있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0월 26일, 10월 하순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몇 차례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밝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이 변경 독서 코칭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또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이제 이런 게 좀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 궁금해지죠. 예,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병영 독서 코칭 이제 이번이 5회차고 한 번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6회 6번의 그런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제 직접적인 전공이 아니면 아니어서 평소에는 그 잘 읽을 기회가 없는 다른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저는 그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병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읽을 도서는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 음식의 모험가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 카드 뉴스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또 좀 유행하죠. 간략하게 그림 삽화와 함께 핵심적인 이제 문장들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는 이 카드 뉴스를 보면 네 컷입니다. 우선 우리를 지탱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는 음식, 때로가 아니라 뭐 우리는 음식, 예, 음식을 통해서 예, 하여튼 그런데 이 책의 이제 그 문제의식이 뭐냐, 작가의 문제의식이 뭐냐, 기후 위기로 음식의 미래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가뭄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주식인 쌀, 밀, 옥수수의 생산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식량 위기, 그러니까 이런 식량,
식량 위기, 가뭄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식량 위기는 빈곤의 빈곤의 나락으로 인류를 이렇게 몰아넣겠죠. 이런 재난, 빈곤이라고 하는 재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생존의 문제, 생존의 위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소위 문제의식입니다. 예.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최근에도 보면, 추석이 지나고, 태풍이 이렇게 몰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폭등하고 있죠.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물가 폭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 속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예,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량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가뭄에 강한 고영양 작물을 찾기 위해서 잉카시 아주 오래전에 그 작물을 발굴하고 또 복원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 여성분입니다. 아만다 리틀 이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는 이제 그 잡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환경과 기술이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글을 통해서 어떤 그 공감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제 그런 저널리스트, 기자다 이런 얘기죠. 기자.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예, 밴더빌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학의 탐사 저널리즘 및 과학 글쓰기 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굉장히 그 저명한 그 매체에 환경과 에너지 기술 관련 기사와 논평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들이 여러 가지 환경, 이를테면 그 중요한 상을 받고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가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늘 번역서를 함께 공부할 때는 저자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낸 번역가 그리고 이제 그걸 출판한 출판사 이들의 어떤 노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호관 남자인데 서울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아사이언스 동아일보에 참여 그 과학 잡지입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과학 기자로 일했고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SF와 과학 분야의 글을 쓰고 또 직접 번역을 하고 글도 쓰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책,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 아까 카드 뉴스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먹거리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그렇죠. 먹어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이것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식량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찾고 또 제시하고 있는 이런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배양육, 도시농업, 그다음에 가뭄을 견디는 식물 이렇게 일종의 음식혁명이 진행 중이다. 좀 안도가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정하면 좋겠는가 또 고민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가져올 재앙,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책이 바로 그러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책 제도 나름의 어떤 제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와는 조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도 당면한 인류의 어떤 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현재 전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가 될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생산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자원의 배분이, 자원의 배분이 불균형하게 배분이 됐다 이런 얘기죠. 서유럽 세계에 다시 말해서 이제 부유한 국가에 이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되어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그 부유한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풍족한 삶을 영위하느냐, 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상당한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재택견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도, 그 의료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럼 그런 요인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함께 매우 중요하겠다. 이게 균형 있는 어떤 시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학습 목표로 정해놓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시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늘 1시간씩을 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보니까 5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시 30분 정도 시작을 했다. 그러면 1시간가량 7시 30분 정도에 이제 마치도록 제가 시간을 보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자, 도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장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환경과 기후 위기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우리가 아주 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다큐 프로그램 보면 그 북극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곰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그 기후 위기가 발생하느냐. 그다음에 북극의 곰이 그러니까 빙하가 흘러내리고 이제 곰이 생존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는 북극하고도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뭐 그 초보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 지구적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년 6개월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확산됐을 때 이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해 있기 때문에 2, 3일이면 그렇다면 그 지구 어느 한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2, 3일 또 일주일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기후 위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금 이따 자료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인류가 스스로 삶의 토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은 근데 경고를 거듭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뭡니까? 이를테면 지구의 표면적인 온도가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기상이변이,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 전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의 어떤 곳은 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산업형 대규모의 어떤 산업형 농업만 가지고 농업으로는 이제 닥쳐오고 있는 기후기 또 식량난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식량 위기, 미래의 식량 위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어떤 시도를 이제 직접 찾아서 그것들을 이 책에 담아내서 하나의 전망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GMO 이제 이건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이따 그 토론의 어떤 논제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GMO는 유전자 변형 그런 식품 그런 그 공정을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제가 예, 도대체 이게 최근에 장만한 그 갤워치 4가 여기서 알람이 울리는 것인지 휴대폰에서 어쩌면 휴대폰을 그러면 아예 예 무슨 이런저런 그 알람이 많이 와서 그 알람인 것인지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 컴퓨터 내에서 어떤 알람이 이렇게 예, 자꾸 그러는데 휴대폰도 아니고 예, 소리는 아주 죽여놨거든요. 이 휴대폰의 경우는 근데 이 컴퓨터 시스템 어딘가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날 게 없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서 예, 하고 있군요. 예, 신경 쓰여서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GMO 유전자 변형 어떤 그 식품 그런 공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거 이 GMO 식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GMO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형한 그래서 이제 가공한 어떤 식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쟁거리죠. 하여튼 그다음에 도시의 수직 농장, 환경을 생각하는 퇴비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3D 프린터 음식, 그다음 배양육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식량위기 해결책을 이 책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먹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기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책의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3장까지 되어 있고 여러 장병들께서 책을 보시면 한눈에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 책의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좀 요약을 해서 이 PDF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다시피 이 책을 훈련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이 책을 미처 읽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담당관님이 여러 장병 여러분들께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제가 만든 이 PDF 이 10 몇 페이지 자료 14페이지 자료인데 이것만 읽으셔도 사실은 이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충분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책에 충실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잘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예,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후 변화와 식량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볼까요?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 그다음에 이제 보면 각 뉴스를 보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산불이 일어나서 이 산불이 뭐 일주일 열을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되게 여의도 면적에 뭐 이렇게 몇 배에 이르는 이제 그 산이, 예? 이렇게 산불로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미국은 워낙 또 땅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한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여기 띄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 근데 25개 주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전체 국토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눈이 내렸고, 그다음에 55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늘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쓰던 시기에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이 책에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근데 또 텍사스주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 이런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는 북극의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 그 인류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쇄고리의 연쇄 반응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생태계의 이 먹이사슬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이것이 급격하게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설은 갑자기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2016년 봄에 그 워낙 겨울에 냉각 단위를 냉각 단위를 추가로 쌓아놓은 나무들이 냉각 단위를 추가로 쌓아놓은 나무들이, 이 말은 지금 저도 좀 옮겨 놓고 보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솔직하게. 예, 제가 쓴 책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온화한 겨울에 보니까 4월 초에, 4월 초에 봄인데 기온이 잠깐 올라가니까 앞다투어 꽃을 피웠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나무들이 봄이 왔다는 그런 신호로 여기는 적신호로 이제 어떤 바르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봄이 왔다는 신호로 착각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봉우리 안에 쌓였던 꽃잎이 평소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4월 초에, 4월 초겠죠. 청이 나오면 안 되죠. 4월 초에 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당연히 아주 취약한 상태, 이 꽃들이 다 이제 얼어버렸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에 우리는 안정된 기후 속에서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류를 말하죠.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가 아주 일상화됐다 이런 얘기죠. 뭐 사과만이 아니라 포도, 체리, 복숭아,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체리, 포도, 체리, 복숭아, 크린베리, 블루베리, 이런 하여튼 다양한 과일들이, 그러니까 가뭄과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색을 좀 달리해서 볼까요? 예. 이 GMO,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왜 GMO 이 유전자 변형 이 가공식품이 어 하나의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또 부각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기후 변화, 이런 기후 변화에 상당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MO 씨앗을 선호하고 그 유전자 조작한 그런 이제 그런 씨앗이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씨앗을 선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걸 또 재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건 이제 그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생물 종을 어쨌든 그 유전자를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자연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비록 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류를 비롯한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단체들에서 오랫동안 이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 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7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집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서구 세계에서도 이제 가난한 나라들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극심해지는 더위, 가뭄, 병충해 스트레스를 누구를 뜨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GMO를 이제 규제하는 그런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숫자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점점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케냐를 이야기해놔서 이제 케냐가 어디쯤 있는가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소말리아에 우리 그 해군 장병들께서 이렇게 소말리아 해적들 예, 이렇게 그 지역에 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또 굉장히 유명해진 수단, 거가 남수단인가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금방 그 잊어먹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약왕 이야기. 예, 그 수리남, 예, 그렇죠. 수리남인데 이 수리남은 또 수리남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남미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이쪽 지역은 아니죠. 남미. 예, 미국의 남쪽, 남미. 하여튼 케냐. 자, 케냐가,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케냐 지도를 지금 찾아서 보았느냐면, 어, 이, 이 GMO의 상업적 경작을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의 54개 국가 중에서 현재 7개 국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는가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급자족이라든가 이런 기후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체로 이를테면 케냐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보니까 경제 인구의 약 80%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뚜렷한 광물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일부러 그 자료에서 좀 뺐습니다만은 그 GDP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도 굉장히 낮은 그런 지역이죠. 자, 짐작하셨다시피 케냐에서 이 GMO를 둘러싼 논쟁은 뜨겁습니다. 100개 이상의 아프리카 환경단체가 GMO 제한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죠. 환경단체에서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GMO가 사람 건강에 위험하고 토종작물의 순수성에 위협이 된다. 그렇죠. 그 유전자를 변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되면 가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랜 가뭄의 경우에는 농작물이 제때 경작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작물을 유전자를 조작해서 되면 그런 농작물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음, 그러면 이제 가뭄에도 일정하게 그 농사를 짓고 식량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를테면 다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식량으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식물들은 되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생장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이 GMO 식물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나나를 대체로 이제 가격이 그 뭐 다른 어떤 그 과일에 비하면 대체로 바나나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그 자꾸 들어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그런 거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당도가 더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바나나 나무에서도 더 많은 그 과일을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품종으로 자꾸 이제 개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로 그런 GMO를 통해서 단 한 종의 바나나 그 품종만이
이제 재배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단일한 바나나 종에 그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경우 바나나는 이제 어때요? 여러 종의 바나나가 있으면 그 종의 바나나는 소멸하더라도 다른 종의 바나나를 통해서 우리는 바나나를 계속 먹을 수 있겠지만, 스- 이해되시죠, 장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단일한 품종의 바나나만 재배됐을 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제 인류는 더 이상 바나나를 구경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이 두려움인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케냐는 상업용 GMO 도입을 허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아까 나와 있잖아요. 예. 어떤 거였습니까? 자급자족이 우선 그 굶주리는 그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개발 국가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식량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중국의 경우는 유기농 시장이 상업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MO 식품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은 일단 크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죠. 그래서 중국의 한 사업가는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유기농 작물을 재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도 보면 국가 토양 조사에 따르니까 20% 정도 농지가 화학 물질과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하네요. 오염된 토양은 그곳에 자라는 작물을 오염시키죠. 어. 그러면 이건 결국 뭡니까? 그 작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사람들 몸에 이런 중금속이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생길 수 있겠죠. 유전적 질환. 예, 이런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비료와 농약을 쓰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에, 아주 좀 줄이면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이제 재배하고, 유기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농약을 덜 쓰는 거죠. 전혀 안 쓰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쓸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만큼 비용과 노력이 들 테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가격의 문제. 예. 유기농 식물이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좋다, 화학 비료를 이제 마구 뿌려서 이제 기른 식물에 비하면, 그러니까 유기농 마트에 가서 보면 유기농 코너가 따로 있지만 더 비싸지 않습니까?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점포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생산된 그런 작물에 비하면 훨씬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접근 가능성이 이렇게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건 건강평등권의 문제와도 이렇게 매우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쉽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농부가, 그러니까 중국의 농부가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들이 좌절됐다, 그 말이에요. 가격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은 것은 토양의 정화와 현대적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런데 소비자 교육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용을 좀 더 치르더라도 이런 유기농 작물을 이제 더 이렇게 소비를 한다면 더 많은 유기농 작물 농사가 더 많이 지어질 터인데, 이 가격만을 더 가격을 더 이제 더 가격의 문제를 더 우선화해서 이 유기농 어떤 그 농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어로팜스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물과 흙이 없는 도시 농장.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4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경작지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농경지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에어는 공중이죠. 공기, 공중. 에어로 팜스, 농장, 부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농지가 줄어드니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런 중국은 여러 나라에서 농지를 매입했다고 그럽니다. 영국 역시 여러 나라에서 농지를 사들이고,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도 해외 농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국 이상에서 토지를, 그런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로팜스, 공중 재배, 자, 녹색,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런 거죠.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칸칸이 재배를 하는 거죠. 이거 혹시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도 이거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어디 써놨을 겁니다. 이런 이제 시간을 제가 봐가면서 자료가 많으니까 이거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대안들 자료를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이 제 PDF 자료를 보시면 이제 될 거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공중재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뿌리가 물이나 흙 속에 잠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전원이 끊어져 버리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예, 광주 1호선 지하철 금남로 사가역에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작물이 있습니다. 예. 40배 가량의 생산량,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병해충에도 안전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예.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식량 위기,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토론해 볼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죠. GMO 유전자 조작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래도 불구하고 이 GMO 식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기농 식품 개발, 공급에 대한 정부의 투자, 유기농 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런 공중 재배와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 역시 사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소득 수준과 비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화 부분을 볼까요? 학습 목표 세 가지 있었는데 그 학습 목표에서 가져온 생각거리 이제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책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관점에서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게 나한테 유익한 건 아닐 것이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내가 삶에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독후 활동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좀 줄일 수 있겠는데요. 키우기가 가져올 재앙, 특히 재앙은 다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를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 이건 굉장히 알죠. 지구의 대지의 그 온도가 높아간다는 것이죠. 해수면의 온도가 지구온난화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이렇게 통칭합니다. 어, 현대 이전에도 기후 변화가 있었지만 현대 기후 변화는 급격하며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는 대체적인 요인이 뭐냐? 대체적인 요인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온실기체를 방출함으로써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방출한 온실기체의 절대 다수는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이를테면 석유, 석탄 대표적인 것이 예,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제 대규모의 공장이죠. 농업, 제강, 시멘트 생산, 산림 손실. 예. 산불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또 방출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의 기체는 햇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 표면을 가열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인 약 섭씨 0.1도의 상승. 자, 볼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간 협의체는 온난화로 섭씨 1.5도 이상이 상승하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영향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3세기 중엽에 몽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유럽 크림반도까지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불과 4년 만에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던 페스트균을 묻혀서 서유럽까지 갑니다. 몽골군이. 그래서 이제 그 페스트균에 이제 감염돼서 사망한 몽골군 장병들을 그 시신을 소각하거나 이제 매장하지 않고 그 이제 서유럽 그 군대가 집결해서 몽골군에 이제 몽골군에 저항하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인 그 크림반도의 카파성에 집어넣습니다. 다 던져 넣습니다. 이 페스트균에 감염돼서 죽은 장병들을. 그래서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소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제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절멸해 버리죠. 그렇게 엄청나게 4년 만에 그렇게 많은 서구의 그 소유럽 인구들이 죽어버립니다. 패스트군에 감염돼서. 그러나 그 뒤는 어떻습니까? 17세기 넘어서면서부터 또 인구가 엄청나게 복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에, 그 아, 옥수수의 어떤 전파라든가 그다음에 또 면역력의 증가라든가 이제 하여튼 식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양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대부분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돼요. 전쟁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복원이 돼요. 물론 이제 목숨을 잃은 그 생명 그 자체는 복원이 되지 않지만 인류 전체로 본다면 일단 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성의 문제로 본다면. 그런데 기후위기만큼은 복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더 이상의 이를테면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책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온난화를 멈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대기 온실기체를 제거해서 그 증가 수준을 줄이는 것. 뭐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예, 그다음에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절약하는 그런 이제 그럼 원자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비유하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뭐 또 토론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실 문제입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원자력은 이제 이를테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은 일단 아니죠.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된 그 요인인 화석 연료는 일단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방사능 폐기물이죠. 이걸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 사라지지 않는 거란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산림 벌채도 막고 숲을 늘릴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2011년부터 21년 10년 사이인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에 1956년에서 1976년 사이와 비교하면 최근에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을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간단하게 보세요. 지구가 뜨거워졌죠. 이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지구가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실생활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그 바탕에 놓고 덕후활동 하면서 또 내면화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후활동.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책 저자 나름의 제안을 이건 우리가 아,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건 그런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자원 분배 불균형, 그다음에 성장 문명의 맹목적 추구를 초래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제 우리 번역된 지가 오래된 책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독서 토론 그 교재로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도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혹시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도 그러셨을 법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있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80억의 인구를 하루 세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의 배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돼요. 자, 지구 온의 곳에서는 밥 한 끼,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얘기죠. 부족한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경우는 결국 전쟁과 정치적 무질서로 인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가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거. 이를테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200일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만 또 그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은 뭐 어떤 그 죽어도 그렇겠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겠죠. 이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위협으로 현실적인 위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그다음에 특정한 정치, 어떤 독재 체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소말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 우리가 그 아덴만 어떤 그 전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말리아 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해적은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업이 없죠. 일단 직업이 없고 그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국가는 있지만 그다음에 정부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무장한 세력들이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을 그 무장한 그 세력의 우두머리들이 뭐 옛 말로 하면 군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다 이런 얘기죠. 자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서 하물며 서구의 이 구호기관이 이 소말리아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그것의 절반 이상을 그 부패한 관료들이 군인 정치 집단들이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군대는 그리고 아픈 소말리아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해결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무질서로 인해서 보호조치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방금 그 설명입니다. 손은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은 굶은. 그러니까, 아, 지금 이렇더라고요. 어,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또 잘 먹죠. 그 삼겹살도 먹지만 소고기는 이제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 소를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키우는데 소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가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식량을 풀이죠. 건초를 먹고 또 그 꾸는 방귀가 또 이산화탄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또 방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소 한 마리를 이 상업용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 식량 대비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소 한 마리가 먹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소에게 먹이는 식량의 뭐 몇백 분의 일의 식량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명한 대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 켜면 이제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아이들의 그 장면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구호단체, 국제구호단체에서 이제 한 달에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죠. 음, 이건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극히 일부가 그 아이들에게 갈 겁니다. 여러 가지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구호 물품이나 의료용품, 의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노력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거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이를테면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특정한 기업의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낙농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유나 치즈 값을 말하는 거죠. 생산이 늘고 공급이 늘면 어때요? 그 가격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수요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제 비슷하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생산량을 조절하죠.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생산된 우유를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우유를 버리지 말고 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신선하게 어떻게 냉경 처리해서 그 아이들에게 우유든 치즈든 좀 공급해 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격을 이를테면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의 그런 행위를 특정한 국가나 유엔이라든가 하는 기구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를 가져오고 식량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학 기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대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이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해 토대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고 내면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하나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우리가 일단 관심은 가질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6회차죠.
일단 우리 변경 독서 이번 어, 6회차에서 마지막이지 변경 독서는 쭉 계속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처음에 제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영 독서 코칭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책을 가까이 하는 능동적인 독자,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능동적인 독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 책 읽어 이렇게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그다음에 우리 이제 부대 지휘관께서 책 읽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그런 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습관을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병영 독서 코칭의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책들의 내용을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독후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를 말씀드렸죠. 초점은 책을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내 삶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구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고 긍정적인 나를 만들어가는데 독서가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인데 그러하셨기를 비는 거죠. 자, 하여튼 6회차에는 켈리 최니까 한국계 미국인인가요? 예. 하여튼 글쎄요. 웰싱킹, 웰싱킹. 하여튼 어떤 조어 만들어 놓은 영어 같습니다. 웰싱킹. 그다음 부재.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죠.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있다. 이렇게 차는 이 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고요. 부자들의 사고 방식이죠. 예. 부자들의 사고 방식. 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웰싱킹이라는 얘기인데, 부자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웰싱킹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소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이다. 글쎄요. 출판사 소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그 재를 뿌리거나 초를 치면 안 됩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예, 요약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렸고요. 어, 하여튼 당부 말씀입니다. 자발적인 독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 보내드리고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죠?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주 어, 책임감 있게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크 활동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자, 독서했고 제 코칭 시간을 함께 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시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또 놓치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는 거, 이것이 되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